장원급제라는 붉은 홍패가 가문의 영광으로 지켜 세워진 날이었으나 선우의 마음속에는 기쁨보다 무거운 납덩이가 내려앉은 듯했다. 어사화가 꽂힌 관모를 쓰고 금이 환영하는 길목마다 백성들의 환호성이 울려 퍼졌지만 정작 말 위에서 흔들리는 그의 시선은 텅 빈 허공만을 응시할 뿐이었다. 궐안의 화려한 연회장에서 임금은 친히 그에게 옥잔의 술을 하사하며 만조백관 앞에서 그의 학식과 기계를 치하했었다.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자리 뒤편에서 조정의 실세인 좌의정, 김대감이 보낸 싸늘한 전갈이 선우의 소매 속의 비수처럼 숨겨져 있었다. 그것은 축하의 인사가 아니라 피를 부르는 잔혹한 거래의 시작을 알리는 서신이었다. 연회가 파하고 달빛이 궐 담장을 넘어설 무렵 선우는 취기를 빌려 비틀거리는 척하며 은밀히 좌의정의 사택으로 향했다. 거대한 기와 지붕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있는 그곳은 마치 또 다른 궁궐과도 같았으며 대문 앞을 지키는 사병들의 눈빛은 살기를 띠고 번뜩였다. 안채 깊숙한 사랑방으로 안내된 선우는 화려한 병풍 앞에 앉아있는 좌의정과 마주했다. 방 안에는 기이할 정도로 짙은 침향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고 좌의정은 선우가 들어와도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채 천천히 찻잔을 닦고 있었다. 그 침묵은 천마디의 호통보다 더한 압박감으로 선우의 숨통을 조여왔다. 좌의정은 마침내 입을 열어 선우의 장원급제를 치하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비릿한 조소가 섞여 있었다. 그는 찻잔 하나를 선우의 앞에 거칠게 내려놓으며 조정에서의 성공은 오직 줄을 잘 서는 것에 달려 있다고 넌지시 운을 떼었다. 선우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며 겸허히 듣는 심염을 했으나 옷자락 속에 감춘 주먹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다. 좌의정은 곧 본색을 드러내며 자신의 딸과 선우를 혼인시키고자 하는 뜻을 밝혔다.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었으며 선우가 이미 혼인하여 처가 있다는 사실 따위는 그에게 아무런 장애물도 되지 않는 듯했다. 선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에게는 이미 조강지처가 있음을 아뢰었다. 고향에 있는 아내 홍주는 비록 가난한 살림에도 시부모를 봉양하고 지아비를 뒷바라지하며 10년을 하루같이 희생해온 여인이었다. 그러나 좌의정은 코웃음을 치며 홍주의 흉측한 외모를 들먹였다. 그는 화마가 휩쓸고 간 홍주의 얼굴 반쪽이 흉터로 뒤덮여 있다는 사실을 이미 첩자들을 통해 낱낱이 파악하고 있었다. 감히 그런 추한 여인이 장원 급제자의 정실부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가문의 수치이자 조정의 웃음거리라며 좌의정은 당장 그녀를 내치라고 윽박질렀다. 홍주의 흉터는 단순한 추함이 아니라 10년 전 선우의 본가에 큰 불이 났을 때 시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가 얻은 영광의 상처였다. 당시 홍주는 자신의 얼굴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시어머니를 등에 업고 나왔고 그로 인해 한쪽 눈의 시력마저 거의 잃게 되었다. 선우에게 그 흉터는 세상 무엇보다 고귀한 사랑의 증표였으나 권력의 눈이 먼 좌의정에게는 그저 제거해야 할 오점에 불과했다. 선우가 감히 그 뜻을 거스르려 하자 좌의정의 눈빛이 매섭게 변하며 찻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쨍그랑하는 파여름이 정적을 깨뜨렸다. 깨진 찻잔 조각들이 흩어진 바닥 위로 좌의정의 서늘한 협박이 이어졌다. 그는 품에서 낡은 장부 하나를 꺼내어 선우의 면전에 던졌다. 그것은 선우의 아버지가 고향 현감으로 재직하던 시절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관아의 횡령 장부였다. 좌의정은 이미 모든 손을 써두었으며 만약 선우가 자신의 제안을 거절한다면 이 장부가 내일 아침 사헌부로 넘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렇게 되면 선우의 아버지는 탐관오리로 몰려
참수영을 면치 못할 것이며 선우의 장원 급제 또한 박탈당하고 온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게 될 것이 뻔했다. 선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현기증이 일었다. 눈앞에 놓인 선택지는 너무나도 잔혹했다. 사랑하는 아내를 버리고 권력의 개가 되어 부귀영화를 누릴 것인가, 아니면 의리를 지키다 부모와 가문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것인가. 장부 위로 촛불 그림자가 일렁거리는 모습이 마치 목을 매다는 밧줄처럼 보였다. 좌의정은 공포에 질린 선우의 표정을 즐기듯 바라보며 사흘 안에 아내를 처리하고 깨끗한 몸으로 자신의 딸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통보했다. 처리한다는 말 속에 담긴 섬뜩한 의미를 선우는 뼈저리게 이해했다. 사택을 나서는 선우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밤하늘에는 무심하게도 밝은 달이 떠 있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쩍새 소리가 처량하게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그는 말을 타고 고향 집으로 향하는 내내 불길 속에서 어머니를 구해내던 홍주의 그날 모습이 떠올라 가슴을 쥐어뜯었다. 얼굴에 화상을 입고 쓰러져 있으면서도 어머니는 무사하냐고 묻던 그 착한 아내를 제 손으로 내쳐야 한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차라리 장원 급제 따위 하지 않았더라면, 평범한 농사꾼으로 살았더라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는 후회가 밀려왔다. 밤새 말을 달려 도착한 고향 집 살인문 앞에는 늙은 부모님과 홍주가 마중을 나와 있었다. 홍주는 남편이 장원 급제를 하고 돌아온다는 소식에 부끄러운 흉터를 가리기 위해 머리에 쓰개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다. 멀리서 들리는 말발굽 소리에 그녀의 가슴은 벅차올랐지만 선우가 말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본능적으로 불길한 기운을 감지했다. 남편의 얼굴은 금이 환영하는 장원 급제자에 그것이 아니라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절망과 슬픔으로 얼룩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선우는 부모님께 큰 절을 올리면서도 차마 아내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방 안에 들어선 선우는 부모님 앞에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아버지는 아들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하며 동네 잔치를 열어야 한다고 들떠 있었고, 어머니는 며느리의 흉터를 가리기 위해 애쓰는 홍주를 타박하며 이제 양반집 마님으로서 채통을 지켜야 한다고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그 평범하고도 소란스러운 일상의 대화들이 선우의 귀에는 날카로운 비명처럼 들려왔다. 저 순박한 부모님이 내일 당장 포승줄에 묶여 끌려갈 수도 있다는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선우는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그 미소는 울음보다 더 비참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날 밤 선우는 홍주가 정성스레 다려온 탕약을 마주하고 앉았다. 10년간 과거 공부를 하는 동안 홍주는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남편의 건강을 위해 약초를 캐고 다려왔었다. 그 탕약에서 나는 익숙한 흙냄새와 약초 향기가 코끝을 자극하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다. 홍주는 쓰개를 벗고 조심스럽게 남편의 손을 잡으며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다. 화상으로 일그러진 그녀의 왼쪽 얼굴은 촛불 아래서 기괴하게 보일 수도 있었으나 선우의 눈에는 그 어떤 미인보다 아름답고 애처롭게만 보였다. 홍주의 거친 손마디가 선우의 손등을 쓸어내리자 그는 마치 불에 댄 듯 소스라치게 놀라 손을 빼냈다. 그 거절의 몸짓에 홍주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선우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어 피곤하니 물러가라고 차갑게 내뱉었다. 홍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지만 닫힌 문 밖에서 오랫동안 서성이는 그림자가 창호지에 비쳤다. 선우는 그 그림자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었다. 그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녀를 죽여야만 하는, 아니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야만 하는 잔혹한 운명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새벽 닭이 울기 전 선우는 아버지의 방으로 건너가 감성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좌회정의 협박과 장부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지 못하고 대신 거짓된 폐륜을 연기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부모님께 조정의 높은 분과 혼담이 오가고 있으며 출세를 위해서는 조강지처를 버려야 한다고. 그러니 부모님께서 홍주를 설득해달라고 거짓말을 했다. 평생을 선비의 도리를 지키며 살아온 아버지는 경노하여 재떨이를 집어던지며 호통을 쳤지만 선우는 꿈쩍도 하지 않고 엎드려 있었다. 어머니는 충격의 말을 잊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선우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부모님께 불효를 저지르고 아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면서까지 지켜야 할 목숨과 가문이란 대체 무엇인가. 그러나 좌의정의 그 뱀 같은 눈빛과 서늘한 협박은 현실이었다. 그는 자신이 악역을 자처함으로써 역설적으로 그들을 지켜내야만 했다. 방 밖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을 홍주를 생각하니 심장이 삼을 것만 같았다. 그녀는 아마도 문 밖에서 숨죽여 울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아침 해가 밝아오자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홍주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상을 차려냈지만 누구도 수저를 들지 않았다. 국은 차갑게 식어갔고 정막만이 밥상을 감돌았다. 선우는 마침내 결단을 내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홍주에게 잠시 할 말이 있으니 채비를 하라고 일렀다. 그의 목소리는 더없이 냉정하고 사무적이었다. 홍주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낡은 무명 저고리에 고름을 고쳐 메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이미 붉은 핏발이 서 있었으나 눈물은 보이지 않았다. 마당에 나서자 쌀쌀한 가을바람이 낙엽을 굴리고 있었다. 선우는 하인들을 물리치고 직접 말고삐를 잡았다. 홍주를 말 뒤에 태우고 마을 어귀를 벗어나는 동안 동네 사람들은 장원급제한 선우를 보며 손을 흔들었지만 그 누구도 뒤에 탄 부인의 슬픈 표정은 읽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금슬 좋은 부부가 나들이를 가는 줄로만 알았다. 마을을 벗어나 인적이 드문 산길로 접어들자 선우는 말의 속도를 높였다. 숲은 점점 깊어졌고 길은 험해졌다. 산중턱에 이르러 잠시 쉬어가기로 했을 때 선우는 품속에서 좌회정이 주었던 것과 비슷한 옥색 비단 주머니를 꺼내 만지작거렸다. 그 안에는 홍주가 평소 아끼던 혼례때 받은 은가락지가 들어있었다. 이것을 버려야만 그녀와의 인연이 끊어지는 것일까? 그는 주머니를 다시 품에 넣으며 홍주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숲속의 나무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세상과의 작별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처연해 보였다. 부인날이 차오, 옷깃을 여미시오. 선우의 말은 본심과는 다르게 퉁명스럽게 나왔다. 홍주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남편을 바라보았다. 서방님, 저는 괜찮습니다. 그저 서방님의 앞길에 제가 짐이 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녀의 그 한마디가 선우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제 밤의 대화를 그리고 지금 이 산행의 목적이 단순한 나들이가 아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원망 한마디 없이 그를 따르고 있었다. 다시 길을 재촉하여 험준한 절벽 위 인적이 끊긴 낭떠러지 앞에 다다랐다. 아래로는 까마득한 계곡물이 굽이쳐 흐르고 위로는 기암괴석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곳이었다. 선우는 이곳에서 말머리를 돌리지 않고 멈춰 섰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다. 그는 말에서 내려 홍주를 부축해 내렸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선우는 칼집에서 검을 뽑아 들었다. 시퍼런 칼날이 가을 햇살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다. 홍주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눈을 감았다. 그러나 선우의 검은 홍주를 향하지 않았다. 그는 허공을 향해 검을 한번 휘둘러 바람을 가르고는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홍주야, 잘 들어라. 오늘 이곳에서 너는 죽는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리 알 것이다. 그의 눈빛은 광기와도 같은 결연함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살해가 아니라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비장한 맹세였다. 낭떠러지 끝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두 사람의 옷자락을 거세게 뒤흔들었다. 선우의 칼날이 허공을 가르고 멈춘 곳은 홍주의 목덜미가 아니라 그녀의 옷고름 끝자락이었다. 서슬퍼런 검기에도 홍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듯, 아니 오히려 그 칼날이 자신의 고단한 삶을 끊어주기를 기다리는 듯했다. 그러나 선우는 칼을 거두어 땅에 꽂고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낭떠러지 아래에서 불어오던 매서운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휘감았고 선우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져 메마른 땅을 적셨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홍주의 어깨를 잡으며 자신이 어찌 감히 하늘 같은 아내를 해할 수 있겠느냐고 울부짖었다. 홍주는 그제야 굳어있던 표정을 풀고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안도감보다는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다. 사실 그녀는 이곳에 오기 전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다. 아니, 죽어야만 했다. 어젯밤 선우가 잠든 사이 시부모님이 그녀의 방을 찾았던 그 순간부터 그녀의 목숨은 이미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홍주의 기억은 칠흑 같았던 지난밤에 그 잔인한 장면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방문이 열리고 들어온 시어머니의 손에는 떨리는 촛불과 함께 하얀 명주 천한 필이 들려 있었다. 시어머니는 홍주의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10년 전 화마 속에서 자신을 구해준 며느리에게 평생을 은인으로 섬겨도 모자랄 그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부탁을 하려 하고 있었다. 늙은 시아버지는 문 밖에서 기둥을 잡고 돌아앉아 흐느끼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홍주의 손을 잡고 눈물로 호소했다. 선우가 장원급제를 하고도 역적의 누명을 써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할 위기에 처했으니 제발 홍주가 스스로 물러나 주기를, 아니 이 세상에서 사라져 주기를 간청했던 것이다. 그것은 부탁이 아니라 자식의 앞길을 위해 며느리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악마의 제안이었다. 아가 이애미를 원망하거라. 내가 살면 우리 선우가 죽고 내가 죽으면 우리 집안이 산다.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는 홍주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화상 입은 얼굴을 어루만지며 평생 고마워하겠다던 그 맹세는 권력의 공포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홍주는 시어머니가 건넨 하얀 명주천을 받아들었다. 그것은 자결을 위한 도구였다. 홍주는 아무 말 없이 시부모님께 큰 절을 올렸다. 그것은 10년간의 시집살이를 마감하는 마지막 인사이자 남편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놓겠다는 서글픈 약속이었다. 다시 절벽 위 현실로 돌아온 홍주는 품속에서 어젯밤 시어머니에게 받았던 그 하얀 명주천을 꺼내 보였다. 바람에 나부끼는 명주천을 본 선우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그는 부모님이 아내에게 자결을 종용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몸을 떨었다. 부모님은 아들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며느리를 사지로 내몬 것이었다. 선우는 홍주의 손에서 명주천을 낚아채어 바닥에 패대기 쳤다. 그리고는 꽂혀있던 칼을 뽑아 그 천을 갈기갈기 찢어 발겼다. 누가 너더러 죽으라 했느냐. 내 허락 없이는 저승사자도 너를 데려갈 수 없다. 선우의 고함 소리가 산 아래로 메아리쳤다. 그는 홍주를 와라 끌어안았다. 홍주의 몸은 낙엽처럼 가벼웠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선우는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이제부터 홍주는 죽은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죽은 사람으로 알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내 가슴 속에서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반드시 살아있어야 한다. 그것이 내가 너를 그리고 우리 가문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선우는 홍주의 발에서 꽃신 한 짝을 벗겼다. 그리고 그녀가 평소 즐겨 끼던 옷가락지를 빼내어 신발과 함께 낭떠러지 끝 바위 위에 가지런히 놓았다. 마치 그녀가 스스로 신발을 벗고 투신한 것처럼 꾸미기 위함이었다. 나머지 신발 한 짝은 저 멀리 계곡 아래로 힘껏 집어 던졌다. 물에 빠지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으나 그 행위만으로도 홍주의 공식적인 죽음은 완성되었다. 이제 세상에 선우의 아내 홍주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시신 없는 장례만이 그녀를 기다릴 뿐이었다. 이제 가자. 늦기 전에 숨어야 한다. 선우는 자신의 도포 자락을 찢어 홍주의 얼굴을 감쌌다. 화상 흉터가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함이자 이제부터 그림자로 살아가야 할 그녀의 운명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홍주는 맨발이 된 한쪽 발을 절뚝이며 남편을 따라 나섰다. 험한 산길을 내려가는 동안 발바닥이 돌부리에 찢겨 피가 났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이미 마음이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인적이 드문 짐승길을 따라 숲속 깊은 곳으로 이동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숲은 으스스한 기운을 내뿜었다. 늑대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까마귀 떼가 불길하게 하늘을 맴돌았다. 선우는 홍주를 등에 업고 뛰기 시작했다. 그의 등은 넓고 따뜻했으나 그 온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알 수 없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과거 선우가 공부를 위해 머물렀던 지금은 폐허가 된 산속의 작은 암자였다. 그곳은 잊혀진 장소였기에 죽은 사람이 숨어 지내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곳이었다. 암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방이 캄캄해져 있었다. 무너져가는 담장과 잡초가 무성한 마당은 을씨년스럽기 짝이 없었다. 선우는 먼지 쌓인 법당 한 구석을 치우고 홍주를 앉혔다. 그는 품에서 미리 준비해온 보따리를 꺼냈다. 그 안에는 약간의 미숫가루와 육포, 그리고 촛불 하나가 들어 있었다. 촛불을 켜자 홍주의 얼굴을 감싼 천 위로 그림자가 일렁거렸다. 선우는 그녀의 얼굴을 감싼 천을 조심스럽게 풀어주었다. 드러난 흉터는 촛불 아래서 더욱 붉게 도드라져 보였다. 선우는 홍주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맹세했다. 반드시 때가 되면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그때까지는 죽은 듯이 지내달라고. 좌의정의 눈을 피하고 횡령장부를 찾아내어 가문의 누명을 벗기 전까지는 부부의 연을 잠시 끊어야 한다고 했다. 홍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이별이 기약 없는 기다림이 될 것임을. 어쩌면 영영 다시 만나지 못할 수도 있음을. 그러나 그녀는 남편을 믿기로 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방식이었다. 선우는 보찜 깊숙한 곳에서 투박한 나무 가면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어린 시절 그가 장난삼아 깎았던 웃고 있는 듯 울고 있는 듯한 기묘한 표정의 달이었다. 그는 그것을 홍주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없다. 만약 누군가와 마주치더라도 이 탈을 쓰고 벙어리 흉내를 내거라. 내 목소리도 내 얼굴도 세상에 드러내서는 안 된다. 홍주는 떨리는 손으로 나무 가면을 받아들었다. 차가운 나무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밤이 깊어지자 선우는 떠날 채비를 했다. 더 지체했다가는 날이 밝아 사람들의 눈에 띌 수도 있었다. 그는 홍주를 한 번 더 꽉 끌어안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암자를 나섰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홍주는 나무 가면을 얼굴에 썼다. 가면 속의 어둠이 그녀의 시야를 가렸다. 이제 그녀는 홍주가 아니었다.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는 산속을 떠도는 망령이 된 것이었다. 그녀는 가면 속에서 소리 없이 오열했다. 산 아래로 내려온 선우는 마을 입구에 다다르자 옷매무새를 흐트러뜨리고 머리카락을 헝클었다. 그리고는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으며 마을로 뛰어들어갔다. 부인네 부인이 낭떠러지로 그의 처절한 연기는 마을 사람들을 깨웠다. 횃불을 든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선우는 땅을 치며 통곡했다. 아내가 실족하여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고. 물살이 너무 세어 시신조차 찾을 수 없었다고 거짓을 고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고 몇몇은 그를 위로하려 다가왔다. 집 안에서 기다리던 부모님은 아들의 곡소리를 듣고 뛰쳐나왔다. 선우의 어머니는 아들의 모습을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그녀는 며느리가 정말로 자결했다고 믿었기에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끔찍한 감정에 휩싸였다. 아버지는 말없이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선우는 부모님을 바라보며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아내는 죽었고 자신은 호라비가 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좌의정의 딸과 혼인하여 그들의 소굴로 들어가는 일뿐이었다. 악마의 제안을 받아들인 대가는 혹독했지만 복수의 칼날은 이제 막 벼려지기 시작했다. 홍주가 사라진 마을에는 때 아닌 곡소리가 진동했다. 시신 없는 장례가 치러지는 마당에는 하얀 만장들이 깃발처럼 나부꼈고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선우는 상복을 입고 빈소에 앉아 조문객들을 맞이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터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젊은 나이에 요절한 홍주를 안타까워하며 혀를 찾고 장원 급제하자마자 상처한 선우의 기구한 팔자를 위로했다. 그러나 그 위로의 말들은 선우의 귀에 닿기도 전에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허수아비처럼 기계적으로 절을 올리고 술을 따를 뿐이었다. 선우의 부모님은 죄인처럼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들은 며느리가 정말로 자신들의 강요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믿고 있었기에 차마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다가 혼절하기를 반복했고 시아버지는 연신 담뱃대만 두드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의 슬픔은 진심이었으나 그 진심조차 선우에게는 비릿한 위선으로 느껴졌다. 부모를 지키기 위해 아내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부모가 보여준 이기심은 선우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멍을 남겼다. 장례가 진행되는 동안 선우는 낯선 시선 하나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음을 느꼈다. 조문객들 틈에 섞여 있는 평범한 복장을 했으나 눈빛만은 매서운 사내였다. 좌의정이 보낸 첩자임이 분명했다. 선우는 그 시선을 의식하며 더욱 처절하게 오열했다. 빈관을 부여잡고 홍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바닥을 뒹굴었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다. 아니, 그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비록 홍주는 살아있으나 이제 다시는 홍주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곁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 뼈에 사무치도록 아팠기 때문이었다. 첩자는 선우의 절망적인 모습을 확인하고는 조용히 자리를 떴다. 한편 깊은 산속 암자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았다. 홍주는 낡은 법당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깨진 기와 사이로 들어온 바람이 촛불을 위태롭게 흔들었다.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지척에서 들려왔고 썩은 나무 기둥이 삐걱거리는 소리는 마치 귀신의 속삭임 같았다. 홍주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다. 그러나 그녀를 더욱 두렵게 만드는 것은 산짐승도 귀신도 아니었다. 바로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진 자신의 존재,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고독이었다. 홍주는 품속에서 선우가 주고 간 나무 가면을 꺼냈다.
투박하게 깎인 그 가면은 기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웃는 것 같기도 하고 우는 것 같기도 한 그 표정이 마치 자신의 처지 같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면을 얼굴에 썼다. 나무의 차가운 감촉이 뺨에 닿자 기이하게도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다. 가면을 쓰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화상 입은 며느리도 버림받은 아내도 아니었다. 그저 산속에 이름 없는 존재가 된 것이었다. 그녀는 가면 속에서 눈을 감고 선우의 마지막 온기를 떠올리려 애썼다. 선우가 남기고 간 보따리 안에는 며칠분의 식량과 부싯돌, 그리고 작은 단검 하나가 들어 있었다. 호신용으로 쓰라고 준 것이었으나 홍주에게는 그것이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만약 들키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로 이 칼로 생을 마감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서글픈 예감이 들었다. 그녀는 단검을 품에 꼭 안고 밤을 지새웠다. 바람 소리가 거세질 때마다 그녀는 선우의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다. 그 이름만이 그녀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주문이었다. 마을의 장례는 3일장이 끝난 후 마무리되었다. 상여가 나가는 날, 선우는 빈관이 묻히는 것을 지켜보았다. 흙이 관 위로 쏟아질 때마다 그의 심장 위로 돌덩이가 쌓이는 듯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홍주에게 수천 번 사죄했다. 그리고 다짐했다. 반드시 살아 돌아와 이 흙무덤을 파헤치고 그녀의 이름을 되찾아주겠노라고. 장례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지자 집안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선우는 부모님께 방으로 들어가 쉬시라 이르고는 홀로 마루에 걸터 앉아 술잔을 기울였다. 그날 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좌혜정 집안의 집사였다. 그는 아직 상중인 선우에게 서신 한 통을 내밀었다. 그것은 위로의 편지가 아니라 혼례 날짜가 적힌 통보문이었다. 아내의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아니 흙이 마르기도 전에 새 장가를 들라는 명령이었다. 이는 명백한 모욕이자 선우의 충성심을 시험하려는 좌의정의 잔인한 계략이었다. 만약 여기서 거절하거나 망설인다면 홍주의 죽음 가짜, 죽음마저 의심받게 될 터였다. 선우는 집사가 보는 앞에서 서신을 읽고는 아무런 감정 변화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대감마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차가웠다. 집사는 선우의 태도에 만족한 듯 미소를 지으며 돌아갔다. 집사가 사라지자 선우는 들고 있던 술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는 이제 슬퍼할 자격조차 없었다. 복수를 위해서는 슬픔조차 사치였다. 그는 아내를 잃은 비운의 남자가 아니라 권력에 눈이 멀어 조강지처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곧바로 재혼하는 파렴치한이 되어야만 했다. 선우는 방으로 들어가 흰 상복을 벗어 던졌다. 그리고는 홍주가 며칠 전 밤을 새워 지어주었던 옥색 도포를 꺼내 입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다. 눈빛은 도끼 서려 있었고 인매는 굳게 다물어져 있었다. 그는 벽에 걸린 낡은 검을 어루만졌다. 이제부터 그는 좌의정의 사위가 되어 호랑이 굴로 들어갈 것이다. 그곳에서 놈들의 비리를 낱낱이 파헤치고 놈들의 목을 조를 증거를 찾아낼 것이다. 그것만이 홍주를 다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산속 암자의 첫날 밤은 길고도 혹독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홍주는 가면을 쓴 채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불타는 집을 보았다. 불길 속에서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그녀는 다시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 했다. 그러나 누군가 그녀의 뒷덜미를 잡았다. 돌아보니 가면을 쓴 사내가 그녀를 막아서고 있었다. 사내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불길 반대편으로 끌고 갔다. 홍주가 발버둥 쳤지만 사내의 힘은 거셌다. 꿈에서 깬 홍주는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가면 안쪽이 눈물과 땀으로 흥건했다.
아침 햇살이 깨진 창틈으로 들어왔지만 홍주의 마음에는 여전히 어둠이 가득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암자 뒤편의 계곡으로 향했다. 차가운 물에 세수를 하려다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일그러진 흉터와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손에 들린 기괴한 나무 가면. 그녀는 잠시 자신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다시 가면을 얼굴에 썼다. 이제 맨 얼굴로 세상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졌다. 가면을 쓴 모습이 오히려 더 편안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그렇게 조금씩 홍주라는 사람을 지우고 있었다. 며칠 후 선우는 화려한 가마를 타고 좌의정의 저택으로 향했다. 본래 행렬은 장안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다. 조강지처가 죽자마자 권세가와 혼인하는 비정한 사내라고 손가락질했다. 심지어 누군가는 가마를 향해 돌을 던지기도 했다. 선우는 가마 안에서 그 모든 모욕을 묵묵히 견뎌냈다. 돌이 가마 벽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날 때마다 그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다. 세상의 비난은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한 사람 산속에서 떨고 있을 아내에게 부끄럽지 않은 남편이 되는 것만이 중요했다. 좌의정의 저택은 잔치 분위기로 흥청거렸다. 수많은 하객이 몰려들었고 온갖 사내 진미가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져 있었다. 선우는 신랑 복장을 하고 대청마루에 섰다. 맞은편에는 화려한 화롯을 입은 좌의정의 딸 혜진이 서 있었다. 그녀는 오만하고 도도한 표정으로 선우를 바라보았다. 그녀 역시 이 혼인이 정략적인 것임을 알고 있었으나 장원급제한 사내를 얻었다는 정복감에 취해 있었다. 선우는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허공을 응시하며 혼례를 치렀다. 첫날 밤 신방에 들어선 선우는 혜진에게 손끝 하나 대지 않았다. 그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책상머리에 앉아 밤새 책만 읽었다. 혜진은 자존심이 상해 화를 내고 물건을 집어 던졌지만 선우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촛불을 바라보며 산속에 있는 홍주를 생각했다. 지금쯤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밥은 챙겨 먹었을까? 무서움에 떨고 있지는 않을까? 그의 마음은 이미 몸을 떠나 산속 암자로 향하고 있었다. 신방의 화려한 금침보다 암자의 차가운 바닥이 더 그립고 사무쳤다. 다음 날부터 선우는 철저하게 이중 생활을 시작했다. 낮에는 좌의정의 충실한 사위이자 유능한 관리로 일하며 신임을 얻으려 애썼고, 밤에는 서재에 틀어박혀 좌의정 일파의 부정부패 흔적을 찾기 위해 문서들을 뒤졌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숨겼다. 때로는 좌의정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아부도 서슴지 않았고, 때로는 뇌물을 받는 척하며 놈들의 경계심을 허물었다. 그렇게 그는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좌의정의 목을 조를 올가미를 엮어가고 있었다. 좌의정의 저택은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거대하고 위압적인 괴물처럼 변해갔다. 선우는 모두가 잠든 시각 도둑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여 사랑방으로 향했다. 혜진은 신방에서 홀로 잠들어 있었고 하인들도 대부분 물러간 뒤였다. 선우의 손에는 촛불 대신 희미한 달빛만이 들려 있었다. 그는 좌의정이 평소 누구의 출입도 엄금했던 서재, 그 중에서도 가장 은밀한 곳에 숨겨진 비밀을 찾고 있었다. 겉으로는 충직한 사위 노릇을 하며 대감의 신임을 얻었기에 사랑방 열쇠를 관리하는 청지기의 눈을 잠시 피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서재 안은 묵직한 먹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로 가득했다. 선우는 책장 뒤편과 바닥을 샅샅이 뒤졌다. 분명 어딘가에 이 거대한 권력을 지탱하는 검은 돈의 흐름과 반대파를 숙청한 조작된 상소문들이 숨겨져 있을 터였다. 손끝, 감각에 온 신경을 집중하던 선우의 손이 바닥 한쪽 구석의 나무 판자를 스쳤을 때
미세하게 다른 울림이 느껴졌다. 그는 숨을 멈추고 판자 틈새에 얇은 칼날을 밀어 넣었다. 달각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일부가 들어 올려졌다. 그 아래에는 작은 철제 상자가 숨겨져 있었다. 상자를 여는 순간 선우의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예상대로 이중장부와 조정 대신들의 약점이 적힌 비망록이 들어 있었다. 이것만 있으면 좌의정을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선우는 황급히 상자를 닫고 바닥 판자를 덮은 뒤 책상 앞에 앉아 붓을 들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좌의정이었다. 그는 잠이 오지 않아 서책이나 볼까 하여 들렀다가 사위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선우는 태연하게 일어나 절을 올렸다. 그는 장인어른의 정사를 돕기 위해 밀린 상소문들을 검토하고 있었다고 둘러댔다.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침착하기 그지없었다. 좌의정은 사위의 부지런함을 칭찬하면서도 뱀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방안을 훑어보았다. 다행히 바닥의 흔적은 어둠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좌의정은 선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내일 조회에서 자네를 이조전랑 자리에 청거할 것이니 더욱 분발하라고 격려했다. 선우는 가뭅한 척 머리를 조아렸지만 속으로는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이조전랑 자리는 인사권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요직이었다. 좌의정은 사위를 자신의 충견으로 만들어 조정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속셈이었다. 한편 깊은 산속 암자에서 홍주는 약초를 캐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그녀는 원래 의술의 조예가 깊었으나 여자라는 이유로 그 재능을 펼치지 못했었다. 산속 생활은 고달팠지만 지천에 널린 귀한 약초들은 그녀에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녀는 나무 가면을 쓴 채 산을 오르내리며 약초를 캐고 그것을 말려 환약을 만들었다. 혹시 모를 위급 상황에 대비하고 언젠가 선우와 다시 만날 때 도움이 되기 위함이었다. 어느 날 오후 홍주는 약초를 캐던 중 벼랑 아래 쓰러져 있는 노인을 발견했다. 노인은 약초꾼 차림을 하고 있었으나 입고 있는 옷감이나 행색이 범상치 않아 보였다. 다리에는 독사에게 물린 듯 검붉은 상처가 부풀어 올라 있었고 의식을 잃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홍주는 주저없이 낫으로 노인의 상처 부위를 째고 독을 빨아냈다. 그리고 보찜에서 자신이 만든 해독 환약을 꺼내 씹어 먹이고 지혈초를 으깨어 상처에 발랐다. 그녀의 손놀림은 노련한 의원 못지않게 빠르고 정확했다. 한참 뒤 노인이 신음소리를 내며 눈을 떴다. 그의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기괴한 나무 가면을 쓴 여인의 모습이었다. 노인은 놀란 듯 뒷걸음질 쳤으나 홍주는 말없이 물을 담은 표주박을 건넸다. 노인은 물을 마시고 정신을 차린 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에게 감사를 표하려 했다. 그러나 홍주는 가면 속에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만 가볍게 숙인 채 자리를 뜨려 했다. 자신의 목소리가 새어나가 정체가 탄로 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노인은 홍주의 뒷모습을 보며 다급하게 외쳤다. 자신은 한양에서 이름난 의원이었으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낙향하여 산속에 은거 중인 사람이라고 했다. 그는 홍주의 응급처치 솜씨가 예사롭지 않음을 단번에 알아보고 제자로 삼고 싶다고 제안했다. 홍주는 발걸음을 멈췄다. 의술, 그것은 그녀가 평생 꿈꾸었으나 가질 수 없었던 길이었다. 더구나 지금처럼 신분을 숨기고 살아야 하는 처지에 의술은 자신을 지키고 남편을 도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나무 가면의 텅 빈 눈구멍이 노인을 응시했다. 그 시각
한양의 좌회정 저택에는 비상이 걸렸다. 조정회의를 주재하던 좌회정이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진 것이었다. 내의원들이 총출동하여 진맥을 했으나 도무지 병의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 맥박은 불규칙하게 뛰었고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아나며 고열에 시달렸다. 용하다는 의원들을 모두 불러 모았지만 하나같이 고개만 저을 뿐이었다. 혜진은 울며 불며 아버지를 살려내라고 소리쳤고 집안은 초상집처럼 어수선해졌다. 선우는 병석에 누운 좌회정을 내려다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이것은 하늘이 내린 천벌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저주인가. 좌회정이 쓰러지자 조정의 권력 지형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반대파들은 이때를 틈타 좌의정을 탄핵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좌의정의 수하들은 우왕좌왕하며 갈피를 잡지 못했다. 선우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 좌의정이 정신을 잃은 틈을 타 어젯밤 보았던 그 철제 상자를 빼돌릴 수만 있다면 복수는 완성될 터였다. 그러나 하늘은 선우의 편을 쉽게 들어주지 않았다. 좌의정의 병세가 악화되자 혜진은 전국에 방을 붙여 명의를 구한다고 공표했다. 아버지를 살리는 자에게는 천금의 상금과 벼슬을 내리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이 소식은 바람을 타고 산 넘고 물 건너 홍주가 머무는 깊은 산속 마을까지 전해졌다. 장터에 약초를 팔러 나갔던 노인, 즉 홍주가 구해주었던 전직 어의 백 선생이 그 방을 뜯어 암자로 돌아왔다. 백 선생은 홍주에게 방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 병증 내가 아는 것과 흡사하다. 이것은 일반적인 병이 아니라 서역에서 들어온 희귀한 독초에 중독된 것이다. 홍주는 가면 속에서 눈을 크게 떴다. 독중독이라니. 그렇다면 누군가 좌의정을 독살하려 했다는 뜻이었다. 백 선생은 홍주에게 한양으로 가자고 했다. 자신은 죄인 신분이라 나설 수 없으니 홍주가 자신의 대리인이 되어 좌의정을 치료해보라고 권했다. 네가 가진 재주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 가면을 쓰고 있으니 정체가 드러날 염려도 없지 않으냐. 홍주는 갈등했다. 원수 같은 좌의정을 살려야 하는가. 그러나 그곳에는 선우가 있었다. 남편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그를 도울 기회일지도 몰랐다. 게다가 좌의정의 저택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남편이 찾고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을 터였다. 홍주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보찜을 싸고 백 선생이 일러준 비방이 적힌 서찰과 약재들을 챙겼다. 며칠 뒤 좌의정의 저택 앞에 기이한 행색의 의원이 나타났다. 삿갓을 눌러쓰고 얼굴에는 기괴한 나무 가면을 쓴 채였다. 문지기들이 잡상인이라며 쫓아내려 했으나 의원은 품에서 서찰 하나를 꺼내 보이며 당당하게 말했다. 대감마님의 병을 고치러 왔다. 이 서찰을 안주인께 전해라. 서찰에는 좌의정의 병증이 정확하게 적혀 있었고 혜진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의원을 안으로 들였다. 사랑채 마루에 앉아있던 선우는 마당으로 들어서는 의원을 보고 숨이 멎는 듯했다. 비록 남자의 복장을 하고 얼굴에는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그 걸음걸이와 보찜을 맨 어깨의 모양새가 낯익었다. 설마 아닐 것이다. 그녀는 죽은 사람으로 위장해 산속에 숨어있지 않은가. 선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의원의 뒤를 따랐다. 의원이 좌의정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가면 틈새로 보인 눈동자가 선우의 시선과 마주쳤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선우의 가슴 속에서 격렬한 파동이 일었다. 그 눈빛은 너무나도 그리운 홍주의 그것이었다. 좌의정의 침소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방 안에는 약초 냄새와 비릿한 피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고 병풍 뒤에서는 혜진이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으며 서성이고 있었다. 선우는 병석 옆을 지키고 서서
가면을 쓴 의원이 들어서는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의원의 걸음걸이는 거침이 없었으나 선우의 눈에는 미세한 떨림이 포착되었다. 그가 기억하는 홍주의 걸음걸이, 그리고 보찜을 맨 어깨에 익숙한 기울기가 그의 심장을 세차게 두드렸다. 가면의 텅 빈 눈구멍 속에서 반짝이는 그 눈동자는 분명 밤마다 꿈속에서 그를 괴롭히던 아내의 눈빛이었다. 의원은 좌회정의 팔목을 잡고 진맥을 시작했다. 투박한 나무 가면이 기괴하게 보였으나 손놀림만은 신중하고 섬세했다. 혜진이 참지 못하고 날카롭게 소리쳤다. 도대체 병명이 무엇이냐? 돌팔이가 아니라면 당장 아버님을 살려내거라. 의원은 고개를 돌려 혜진을 바라보았다. 가면 뒤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쉰 듯 갈라져 있어 남자의 것인지 여자의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독이 오장육부에 퍼졌습니다. 지금 당장 독을 빼내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 목소리에 선우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다. 일부러 목소리를 변조하고 있지만 말끝을 흐리는 그 특유의 버릇은 홍주가 틀림없었다. 선우는 의원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어떻게 치료할 셈이냐?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의원은 잠시 침묵하더니 붓을 들어 종이에 처방전을 써 내려갔다. 흘려 쓴 필체였지만 선우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과거 그가 글 공부를 할 때 어깨 너머로 글을 배우던 홍주의 필체였다. 감초 녹두 그리고 비상은 극약이었다. 혜진이 처방전을 낚아채더니 얼굴이 사색이 되어 소리쳤다. 내 놈이 미쳤구나. 아버님께 독약을 먹이려 하다니. 이독제독, 이두지두입니다. 독으로 독을 다스려야만 살 수 있습니다. 의원은 물러서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다. 방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혜진은 경비병들을 부르려 했으나 선우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부인이 의원의 말을 믿어봅시다. 지금 다른 방도가 없지 않소. 선우의 눈빛은 간절했다. 그는 홍주를 믿었다. 아니, 그녀가 자신을 죽이러 온 자객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그 칼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혜진은 남편의 기세에 눌려 입술을 깨물며 물러섰다. 선우는 직접 탕약을 다리겠다며 의원과 함께 약재 창고로 향했다. 하인들을 모두 물리치고 단둘이 남게 되자 창고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약탕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사이 선우는 의원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대체 왜 온 것이냐? 죽은 듯이 살라 하지 않았느냐?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리고 있었다. 의원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선우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가면 끈을 풀려는 심임을 했으나 선우가 다급하게 그녀의 손을 막았다. 이곳은 적의 심장부였다. 누군가 볼 수도 있었다. 서방님을 혼자 둘 수 없었습니다. 홍주의 목소리가 가면 속에서 울먹임과 함께 흘러나왔다. 서방님이 위험한 일을 꾸미고 계신 것을 압니다. 제 의술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우는 그녀를 와라 끌어안고 싶었으나 밖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황급히 떨어졌다. 그는 짐짓 엄한 목소리로 약재의 양을 묻는 척 연기했다. 홍주 역시 재빨리 약탕기 불을 조절하며 의원으로서의 본분으로 돌아갔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애절함이 탕약 냄새와 함께 진동했다. 다시 침소로 돌아온 홍주는 좌의정의 몸에 침을 놓기 시작했다. 그녀가 꺼낸 침은 일반적인 것보다 훨씬 길고 굵은 장침이었다. 혜진은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돌렸고 선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 과정을 지켜보았다. 홍주의 손끝이 좌의정의 명치와 백회열에 정확하게 꽂혔다. 좌의정의 몸이 화로처럼 튀어올랐다가 축 늘어졌다. 입가에서 검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다. 혜진이 기겁하여 달려들려 했으나 홍주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도끼가 빠져나오는 중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좌회정에 가빴던 숨소리가 점차 평온해지기 시작했다. 얼굴에 퍼져 있던 검푸른 기운도 서서히 사라졌다. 홍주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침을 거두었다. 가면 틈새로 보이는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온 신경을 집중하여 기를 쏟아부은 탓이었다. 선우는 수건을 건네주며 은밀하게 그녀의 손을 스쳤다. 거칠어진 손마디의 감촉이 가슴을 후벼 팠다. 좌의정이 신음소리를 내며 눈을 떴다. 혜진이 울며 불며 아버지의 품에 안겼다. 좌의정은 흐릿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다가 가면을 쓴 의원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네가 나를 살렸느냐. 그의 목소리는 쇠 긁는 소리처럼 거칠었다. 홍주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좌의정은 의심 많은 성격답게 의원의 정체를 캐물려 했으나 기력이 쇠하여 다시 눈을 감았다. 선우는 안도하며 의원을 밖으로 내보내려 했다. 그때 혜진이 의원을 불러 세웠다. 잠깐 그 가면을 벗어보거라. 아버님의 생명의 은인인데 얼굴조차 모른 데서야 말이 되느냐. 선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홍주가 가면을 벗으면 화상 흉터와 훼손된 눈이 드러날 것이다. 혜진이 그녀를 알아볼 리는 없었지만 흉측한 외모가 드러나면 의심을 살 수도 있었다. 선우가 나서서 막으려 했으나 홍주가 먼저 입을 열었다. 소인은 천연두를 알아 얼굴이 흉측합니다. 귀하신 분들의 눈을 더럽힐까 두렵습니다. 혜진은 코웃음을 치며 다가왔다. 천한 것의 얼굴 따위가 대수냐. 벗으라 하면 벗을 것이지. 그녀가 손을 뻗어 홍주의 가면을 벗기려는 순간 밖에서 급한 전갈이 도착했다. 대감마님 의금부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좌의정의 병세가 호전되자마자 정적들이 움직인 것이었다. 집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혜진은 당황하여 의원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선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홍주를 뒷문으로 빼돌렸다. 달빛이 비치는 후원 담벼락 아래서 두 사람은 마주 섰다. 선우는 홍주의 어깨를 잡고 간곡하게 말했다. 당장 떠나거라. 이곳은 지옥이다. 내가 있을 곳이 못 된다. 그러나 홍주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발을 들였습니다. 좌의정의 병은 완전히 낫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속 치료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방님이 찾으시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작은 종이 뭉치를 꺼내 선우에게 건넸다. 약재의 창고에서 탕약을 다릴 때 선우가 찾던 비밀 장부의 위치가 적힌 암호문이었다. 그녀는 치료 중에 좌의정의 잠꼬대를 듣고 맥을 짚으며 그의 몸에 숨겨진 열쇠의 위치를 알아낸 것이었다. 선우는 종이 뭉치를 쥐고 전율했다. 아내는 그저 밥 짓고 빨래하는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보다 더 강하고 더 지혜로운 여인이었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선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홍주는 가면 쓴 얼굴을 들어 남편의 눈물을 닦아주는 시뱀을 했다. 살아서 다시 만나요. 그때는 이 가면도 서방님의 거짓된 탈도 모두 벗어버리고요. 그녀는 짧은 작별 인사를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선우는 홍주가 사라진 곳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손에 쥔 종이 뭉치가 뜨겁게 느껴졌다. 이제 반격의 서막이 올랐다. 아내가 목숨 걸고 구해준 이 단서를 가지고 좌의정의 숨통을 끊어놓을 차례였다. 그는 눈물을 닦고 다시 차가운 표정의 사위로 돌아갔다. 사랑채로 돌아가는 그의 발걸음에는 전과는 다른 서늘한 살기가 감돌고 있었다. 선우는 서재에 틀어박혀 홍주가 건네준 쪽지를 떨리는 손으로 펼쳐보았다. 쪽지에는 짧고 간결한 문장만이 적혀 있었다. 호랑이는 잠들 때도 발톱을 감추지 않는다. 머리맡을 조심하라.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좌의정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물건, 즉 비밀금고의 열쇠가 숨겨진 위치를 가리키는 암호였다. 선우의 뇌리에 좌의정이 평소 잠자리에 들 때마다 유난히 집착하던 자수 베개가 스쳐 지나갔다. 십장생이 수놓아진 그 화려한 베개는 좌의정이 잠시도 곁에서 떼어놓지 않는 물건이었다. 그날 오후 선우는 좌의정의 병문안을 핑계로 다시 침소를 찾았다. 방 안에는 아직 약초 냄새가 배어 있었고 좌의정은 독기운이 빠진 탓인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다행히 혜진은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선우는 조심스럽게 좌의정의 머리맡으로 다가갔다. 그의 심장 소리가 마치 북소리처럼 크게 울려 혹여 잠든 장인이 깰까 두려울 지경이었다. 그는 숨을 죽이고 베개 밑으로 손을 밀어 넣었다. 손끝에 딱딱하고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닿았다. 선우는 곁눈질로 좌의정의 동태를 살피며 베개솜 틈새에 교묘하게 숨겨진 작은 열쇠를 꺼냈다. 그것은 투박한 무쇠 열쇠였으나 그 무게감은 천금보다 더했다. 그는 재빨리 열쇠를 소매 속에 감추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제 남은 것은 지난번 사랑방 마루 밑에서 발견했던 그 철제 상자를 여는 일뿐이었다. 그러나 그때 등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방님, 거기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혜진이었다. 그녀는 언제 들어왔는지 문가에 기대어 선우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매는 매서웠고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선우는 침착하게 몸을 돌리며 미소를 지었다. 장인어른께서 편안히 주무시는지 살피던 중이었소. 베개가 너무 높아 목이 불편해 보이시기에. 혜진은 코웃음을 치며 다가왔다. 그녀는 선우의 소매 자락을 훑어보며 말했다. 서방님은 참으로 효성이 지극하십니다. 친부모님보다 더 알뜰살뜰 챙기시니 누가 보면 친아들인 줄 알겠습니다. 그 말에는 뼈가 있었다. 혜진은 선우가 자신의 아버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꿍꿍이가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특히 어제 그 정체불명의 의원과 선우가 나눈 묘한 눈빛 교환은 그녀의 신경을 계속 긁어대고 있었다. 혜진은 선우의 앞을 가로막으며 물었다. 그 의원 말입니다. 어딘가 낯이 익지 않습니까? 목소리는 남정네 같으나 그 눈매나 손놀림이 어찌 그리 계집 같던지요. 선우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여자의 직감은 무서웠다. 선우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다. 글쎄요. 워낙 흉측한 가면을 쓰고 있어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장인어른을 살려낸 용한 의원이라는 것밖에는. 혜진은 눈을 가늘게 뜨고 선우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제 눈에는 마치 서방님이 아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혹시 죽은 전처라도 살아 돌아온 것은 아니겠지요. 그 말은 농담처럼 던진 것이었으나 선우에게는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주먹을 꽉 쥐어 감정을 억눌러야 했다. 위기를 모면한 선우는 혜진이 다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사랑방으로 잠입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루 밑에 철제 상자를 꺼내 열쇠를 꽂았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렸다. 그 안에는 좌의정이 그동안 축적해 온 부정부패의 증거들, 뇌물거래, 장부, 그리고 정적들을 모함했던 가짜 상소문 원본들이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좌의정의 목숨줄이자 선우 가문의 억울함을 풀어줄 결정적인 증거였다. 선우는 장부들을 품속에 갈무리하고 상자 안에는 미리 준비해둔 잡동사니, 서책들을 채워 넣었다. 그리고 다시 바닥을 덮었다. 완벽한 바꿔치기였다. 그러나 진짜 위기는 그때부터였다. 혜진이 의원을 다시 불렀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좌의정의 회복을 살핀다는 명목이었으나
실상은 의원의 정체를 밝혀내려는 함정임이 분명했다. 선우는 다급하게 대문으로 달려나갔으나 이미 홍주가 들어서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나무 가면을 쓰고 있었고 혜진은 마당 한가운데서 팔짱을 낀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집안 분위기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 팽팽했다. 혜진은 홍주가 다가오자마자 하인들에게 명했다. 저 자를 포박하라. 우리 집안에 독을 쓴 첩자가 분명하다. 갑작스러운 명령에 하인들이 달려들어 홍주의 양팔을 붙잡았다. 홍주는 저항하지 않고 침착하게 물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저는 대감마님을 살려낸 의원입니다. 혜진은 싸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살려내 내가 쓴 약재가 수상하다는 내 의원의 보고가 있었다. 내 놈이 가면 뒤에 숨기고 있는 진짜 얼굴을 봐야겠다. 혜진이 손을 뻗어 홍주의 가면을 벗기려 했다. 선우가 막아서려 했으나 혜진의 눈빛이 그를 제지했다. 서방님은 빠지십시오. 만약 이 자를 감싼다면 서방님도 한패로 간주하겠습니다. 선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지금 나서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아내가 곤경에 처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도 없었다. 그때 홍주가 고개를 들어 혜진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제 얼굴은 천연두 자국으로 뒤덮여 있어 보는 이에게 흉이 될 뿐 아니라 병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정녕 보시겠습니까? 홍주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차가웠다. 혜진은 잠시 주춤했다. 천연두는 당시로서도 가장 무서운 역병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의심 많은 혜진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네가 정말 의원이라면 의술로 증명해라. 내 병증을 맞춰보거라. 만약 틀린다면 네 목을 칠 것이다. 혜진은 평소 앓고 있던 지병인 편두통과 불면증을 숨기고 있었다. 이것은 홍주를 시험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다. 홍주는 잡힌 팔을 뿌리치고 혜진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혜진의 손목을 잡지 않고 그저 얼굴색과 눈동자, 그리고 숨소리만을 관찰했다. 그리고는 붓을 들어 종이에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다. 화병 호빙과 심열신예, 이뭉쳐 밤마다 가위 눌림에 시달리며 왼쪽 관자놀이가 바늘로 찌르듯 아플 것입니다. 혜진은 종이를 받아들고 경악했다. 자신의 증상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짚어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의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었다. 혜진은 분한 듯 입술을 파르르 떨었으나 더 이상 트집을 잡을 명분이 없었다. 그녀는 하인들에게 물러가라 손짓했다. 좋다. 실력은 인정하마. 허나 내 눈은 속이지 못한다. 내 놈에게서 나는 그 역겨운 약초 냄새가 어쩐지 낯설지가 않구나. 혜진은 홍주를 쏘아보다가 웜 돌아섰다. 홍주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가면 속 이마에는 식은땀이 흥건했다. 선우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날 밤 선우는 빼돌린 장부를 깊은 산속 옹달샘 근처 바위 틈에 숨겼다. 그리고 홍주가 머무는 암자를 향해 절을 올렸다. 이제 증거는 확보했다. 남은 것은 이것을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였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좌의정의 반격에 당할 수 있었다. 그는 조정 내에서 좌의정과 대립하는 우의정 혹은 사원부 대사원에게 접근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혜진의 의심을 잠재우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선우에게 차 한 잔을 권했다. 그녀의 태도는 전날과 달리 부드러워져 있었다. 서방님, 어제는 제가 과민했습니다. 아버님의 병세 때문에 마음이 급해서 라며 사과했다. 선우는 의심 없이 찻잔을 들었다. 그러나 그 차에는 혜진이 몰래 넣은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약이 들어 있었다. 혜진은 선우가 잠든 틈을 타 그의 몸을 수색할 요량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선우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버리지 않았던 것이다.
선우가 차를 마시고 깊은 잠에 빠지자 혜진은 그의 품속과 소매를 뒤지기 시작했다. 다행히 장부는 이미 숨겨둔 뒤였기에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손에 잡힌 것은 낡은 옷가락지 하나였다. 그것은 선우가 낭떠러지에서 버린 줄 알았던, 그러나 차마 버리지 못하고 다시 주워 간직했던 홍주의 유품이었다. 혜진은 가락지를 들어 불빛에 비추어 보았다. 가락지 안쪽에는 홍주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혜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죽은 전처의 물건을 아직도 품고 다니다니. 내 놈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년뿐이로구나. 그녀의 질투심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증오로 변해갔다. 그녀는 가락지를 주먹에 꽉 쥐었다. 선우가 깨어나면 이 가락지를 증거로 그를 추궁할 것이다. 아니, 더 잔인한 방법으로 그를 파멸시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사랑받지 못한 여자의 한은 독보다 무서운 법이었다. 한편 암자로 돌아온 홍주는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오늘 혜진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자신이 위험에 처했음을, 그리고 남편 또한 안전하지 않음을 느꼈다. 그녀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르는 것은 서로에게 독이 될 뿐이었다. 그러나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었다. 그녀는 좌의정에게 처방했던 약재들 속에 서서히 기력을 쇠하게 만드는, 그러나 독으로 검출되지 않는 특수한 약초를 섞어두었다. 그것은 남편의 복수를 돕기 위한 그녀만의 은밀한 칼날이었다. 선우가 눈을 떴을 때 머리는 깨질 듯 아팠고 창밖에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품속을 더듬었다. 다행히 비밀장부는 어젯밤 산속에 숨겨두었기에 무사했다. 그러나 안도감도 잠시 그의 손끝이 허전함을 감지했다. 항상 소매 안쪽에 깊숙이 넣어두었던 옷가락지가 사라진 것이었다.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황급히 이불을 들추고 방바닥을 뒤졌으나 어디에도 홍주의 유품은 보이지 않았다. 그때 문이 열리고 혜진이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깨진 옷가락지 조각들이 들려 있었다. 혜진은 아무 말 없이 깨진 옷가락지 파편을 선우의 눈앞에 던졌다. 바닥에 흩어지는 옥조각 소리가 선우의 심장을 날카롭게 긁어댔다. 그녀의 눈빛은 전날의 의심을 넘어선 차갑고도 광기 어린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죽은 전처를 잊지 못해 이따위 물건을 품고 계셨습니까? 혜진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그 안에는 억눌린 분노가 폭풍처럼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선우는 침착하려 애썼으나 목소리가 저절로 떨려 나왔다. 그것은 그저 불쌍하게 죽은 이에 대한 마지막 예의였을 뿐이요. 예의. 혜진이 비웃으며 다가왔다. 그녀는 선우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아니요. 그것은 미련이고 집착입니다. 그리고 제게는 모욕입니다. 제가 아버님의 권력을 등에 업고 들어온 여자라 하여 저를 이토록 기만하셔도 되는 겁니까? 혜진은 그동안 참아왔던 서름을 토해냈다. 첫날 밤부터 자신을 외면했던 남편, 겉으로는 다정했으나 속으로는 다른 여자를 그리워했던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그녀를 괴물로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선우의 뺨을 세차게 올려붙였다. 선우는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뺨이 화끈거렸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홍주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었다. 혜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물러섰다. 그리고는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선언했다. 좋습니다. 서방님이 그리도 잊지 못하신다면 제가 도와드리지요. 그년의 흔적을 모조리 지워버리겠습니다. 심지어 서방님 머릿속에 남은 기억까지도요. 그녀는 방을 나가며 하인들에게 선우를 감시하라고 명령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감옥의 철창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날 밤
선우는 혜진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담을 넘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혜진의 질투가 어디까지 미칠지 알 수 없었고 좌의정이 회복하여 다시 조정에 나오기 전에 승부를 봐야 했다. 그는 어둠을 틈타 산속으로 내달렸다. 숨겨둔 장부를 챙겨들고 평소 좌의정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던 사헌부 대사원의 집으로 향했다. 대사원은 청렴하고 강직한 성품으로 유명했기에 이 장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대사원의 집사랑채 불은 늦게까지 꺼지지 않고 있었다. 선우는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담장을 넘어 대사원의 방으로 들어갔다. 대사원은 놀라서 칼을 빼들었으나 선우가 복면을 벗고 정체를 밝히자 칼을 거두었다. 선우는 무릎을 꿇고 품속에서 장부를 꺼내 바쳤다. 대감, 이것이 좌의정이 그동안 저질러온 악행의 증거들입니다. 부디 이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대사헌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넘겨보았다. 그 안에는 조정 대신들의 뇌물 수수, 내역과 매관매직의 실태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대사헌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선우를 일으켜 세웠다. 자네가 큰일을 해냈네. 허나 이것이 공개되면 자네 또한 무사하지 못할 걸세. 좌의정의 사위가 내부 고발자가 되었으니 그 보복이 만만치 않을 것이야. 선우는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제 목숨 하나로 가문의 억울함을 풀고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다면 기꺼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 대사헌은 고개를 끄덕이며 날이 밝는 대로 상소문을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선우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혜진은 분노가 극에 달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선우가 그 가면 쓴 의원을 만나러 갔으리라 짐작했다. 여자의 육감은 무서웠다. 그녀는 사병들을 풀었다. 당장 그 가면 쓴 자를 잡아와라. 산채로 잡아오지 못하겠거든. 목이라도 가져와라. 혜진은 의원이 홍주와 관련이 있음을 아니 어쩌면 홍주 본인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다. 죽은 줄 알았던 전처가 살아 돌아와 남편을 홀리고 있다는 망상이 그녀를 집어삼켰다. 홍주는 암자에서 짐을 챙기고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들어 서둘러 떠날 채비를 하던 중이었다. 그때 산 아래쪽에서 횃불들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혜진이 보낸 사병들이었다. 그들은 늑대 떼처럼 산을 포위하며 좁혀오고 있었다. 홍주는 가면을 쓰고 단검을 챙겼다. 도망칠 곳은 뒤쪽 절벽 길뿐이었으나 밤길이라 위험천만했다. 그녀는 암자 곳곳에 미리 만들어둔 함정을 작동시켰다. 줄을 건드리면 돌무더기가 쏟아지거나 구덩이가 열리도록 설치해둔 장치들이었다. 사병들이 암자에 들이닥치자 함정들이 발동했다. 의학 비명과 함께 앞서가던 사병들이 구덩이에 빠지거나 돌에 맞아 쓰러졌다. 혼란스러운 틈을 타 홍주는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그러나 사병대장은 노련했다. 그는 함정을 피해 홍주의 뒤를 바짝 쫓았다. 숲속에서의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나뭇가지가 홍주의 얼굴과 팔을 핥히었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달렸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다. 그 시각 선우는 대사헌의 집을 나서서 암자로 향하고 있었다. 장부를 넘겼으니 이제 홍주를 데리고 멀리 떠날 생각이었다. 그러나 산 입구에서 혜진의 사병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절망했다. 한 발 늦었다. 그는 덤불 속에 몸을 숨기고 상황을 살폈다. 산 중턱에서 횃불들이 이리저리 움직이고 고함이 들려왔다. 이미 홍주가 발각된 것이 분명했다. 선우는 검을 뽑아들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이제는 숨길 것도 피할 것도 없었다. 아내를 지키기 위해 사활을 걸어야 했다. 홍주는 절벽 끝에 몰렸다. 아래는 까마득한 낭떠러지였고
뒤에는 사병들이 칼을 겨누고 서 있었다. 사병대장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왔다. 독 안에 든 쥐꼬리로구나. 순순히 오라를 받으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홍주는 단검을 꽉 쥐고 뒷걸음질 쳤다. 발밑에서 돌멩이가 굴러떨어졌다. 그녀는 혜진의 손에 잡혀 모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이곳에서 끝을 맺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때 어둠 속에서 화살 하나가 날아와 사병대장의 어깨를 꿰뚫었다. 누구냐? 사병들이 당황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선우가 숲에서 뛰쳐나와 검을 휘둘렀다. 그의 검문은 빠르고 맹렬했다. 순식간에 두세 명의 사병이 쓰러졌다. 홍주야, 어서 내 뒤로 오너라. 선우가 외쳤다. 홍주는 가면 쓴 얼굴을 들고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가 왔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가 자신을 구하러 왔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선우의 등 뒤로 몸을 피했다. 선우와 홍주는 등을 맞대고 사병들과 맞섰다. 선우는 검으로, 홍주는 품속에 있던 돛가루를 뿌리며 저항했다. 수적으로 열세였으나 두 사람의 호흡은 완벽했다. 그러나 혜진이 직접 이끌고 온지원 병력이 도착하면서 상황은 다시 악화되었다. 혜진은 말을 타고 나타나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다. 역시 내 예감이 틀리지 않았군. 그녀는 홍주의 가면을 가리키며 차갑게 명령했다. 전연의 가면을 벗겨라. 내 두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사병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선우는 온몸으로 그들을 막아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칼날이 선우의 팔과 다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피가 튀었다. 홍주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남편을 부축했다. 서방님, 그 순간 혜진이 말에서 내려 다가왔다. 그녀의 손에는 활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홍주를 향해 시위를 당겼다. 죽어라. 이요무라. 화살이 시위를 떠나 홍주의 심장을 향해 날아갔다. 선우가 몸을 날려 화살을 대신 맞았다. 퍽하는 소리와 함께 화살이 선우의 왼쪽 어깨에 박혔다. 그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홍주의 품으로 쓰러졌다. 안 돼. 홍주가 오열했다. 혜진은 자신의 화살이 남편을 맞추자 충격에 빠져 활을 떨어뜨렸다. 그 틈을 타 선우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홍주의 손을 잡았다. 뛰어 절벽 아래로. 그것만이 살 길이었다. 계곡물은 깊고 물살이 새었으나 이곳에서 잡히는 것보다는 생존 확률이 높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말하지 않아도 통했다. 그들은 손을 꼭 잡고 망설임 없이 절벽 아래 캄캄한 허공으로 몸을 던졌다. 혜진이 뒤늦게 달려와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았지만 보이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과 들리는 것은 거센 물소리뿐이었다. 그녀는 절규했다. 그것은 사랑을 잃은 여자의 슬픔이자 패배를 인정한 악녀의 비명이었다. 차가운 강물은 두 사람의 몸을 집어삼킬 듯 거세게 휘몰아쳤다. 홍주는 의식을 잃어가는 선우의 팔을 놓지 않기 위해 사력을 다했다. 물살에 휩쓸려 몇 번이나 바위에 부딪히고 물을 먹었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강가 쪽으로 헤엄쳤다. 어깨에 박힌 화살 때문에 선우의 몸은 점점 무거워졌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살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티던 홍주의 발끝에 마침내 자갈밭이 닿았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선우를 강가로 끌어올렸다. 두 사람 모두 물에 빠진 생쥐꼴이었고 선우의 어깨에서는 붉은 피가 끊임없이 흘러나와 강물을 물들이고 있었다. 홍주는 떨리는 손으로 선우의 상태를 살폈다. 화살이 깊이 박혀 있어 섣불리 뽑았다가는 과다출혈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대로 두면 상처가 썩어 들어가고 열이 올라 더 위험해질 터였다. 주위를 둘러보니 절벽 아래 덤불숲 쪽에 작은 동굴이 하나 보였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선우를 부축하여 동굴 안으로 옮겼다. 동굴은 좁고 습했으나 비바람과 추위를 피하기에는 충분했다.
그녀는 젖은 옷을 짜내고 품속에 간직해 두었던 부싯돌을 꺼냈다. 다행히 방수 처리가 된 가죽 주머니 덕분에 부싯돌은 젖지 않았다.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우자 동굴 안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불빛 아래 드러난 선우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했다. 홍주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녀는 보찜에서 약촉했는 칼을 꺼내 불에 달구었다. 그리고 선우의 옷을 찢어 상처 부위를 드러냈다. 화살촉이 뼈에 걸려 있는 듯 했다. 그녀는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선우의 입에 물렸다. 서방님, 조금만 참으세요. 이것을 뽑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의원으로서의 냉철함을 잃지 않았다. 홍주가 단숨에 화살을 뽑아내자 선우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몸을 크게 뒤틀며 기절했다. 검붉은 피가 솟구쳤다. 홍주는 미리 씹어둔 지혈초를 상처에 바르고 불에 달군 칼로 상처 부위를 찢었다. 살타는 냄새가 동굴 안에 진동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지혈이 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다. 다행히 피가 샌고 선우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다. 그녀는 탈진하여 선우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쓰러지듯 잠이 들었다. 가면은 벗겨져 한쪽에 뒹굴고 있었고 화상 입은 그녀의 얼굴이 불빛 아래 드러났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어떤 여인보다 아름답고 강인해 보였다. 같은 시각 한양의 아침은 피바람을 예고하고 있었다. 사원부 대사원은 이른 새벽부터 입궐하여 편전 앞에 엎드려 있었다. 그의 손에는 선우가 목숨 걸고 빼돌린 비밀 장부가 들려 있었다. 왕이 편전에 들자 대사원은 장부를 바치며 좌의정의 죄상을 낱낱이 고했다. 왕은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안색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조정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왕권을 능멸한 좌의정의 만행에 왕은 경노했다. 당장 좌의정을 추포하고 그 일당을 모조리 잡아들여라. 저항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베어도 좋다. 왕의 불호령이 궐 담장을 넘어 울려 퍼졌다. 의금부 도사들이 군사들을 이끌고 좌의정의 저택을 에워쌌다. 대문이 부서져라 열리고 무장한 군사들이 들이닥쳤다. 좌의정은 병석에 누워있다가 난데없는 소란에 눈을 떴다. 홍주가 처방했던 약물 때문에 기력이 쇠하여 몸을 일으킬 수조차 없었다. 그는 혜진을 부르며 소리쳤으나 대답 없는 메아리만 돌아올 뿐이었다. 의금부 도사가 방으로 들어와 어명을 전하고 죄인을 끌어내라 명했다. 좌의정은 억울하다며 발버둥 쳤으나 쇠약해진 몸으로는 건장한 군사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속옷 차림으로 마당에 끌려 나온 그는 하늘을 우러러 통곡했다. 이놈 선우야, 내 놈이 감히 나를 배신하고도 무사할 줄 아느냐. 좌의정은 모든 것이 사위의 계략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고 피를 토하듯 절규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집안 곳곳에서 숨겨둔 재물들이 쏟아져 나왔고 하인들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나기에 바빴다. 화려했던 권력의 정점은 하루아침에 폐허로 변해가고 있었다. 혜진은 사랑채 마루에 앉아 이 모든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었고 손에는 깨진 옷가락지 조각이 들려 있었다. 혜진은 도망치지 않았다. 아니, 도망칠 곳이 없었다. 아버지의 권력, 남편의 사랑,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까지 모든 것을 잃은 그녀에게 남은 것은 공허함뿐이었다. 군사들이 그녀를 포박하려 다가오자 그녀는 순순히 두 손을 내밀었다. 그 사람은 살았을까? 그녀가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그것은 남편에 대한 미련인지 아니면 자신의 손으로 쏘아버린 사랑에 대한 후회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끌려가면서도 선우와 홍주가 사라진 산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동굴 속에도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다. 선우는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을 느끼며 눈을 떴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쑤셨지만 정신은 맑았다. 눈을 뜨자마자 보인 것은 자신의 곁에서 쪽잠을 자고 있는 홍주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흉터가 선명했지만 선우에게는 그 모습이 천사처럼 보였다. 그는 아픈 팔을 들어 조심스럽게 홍주의 머리카락을 넘겨주었다. 인기척을 느낀 홍주가 화들짝 놀라며 깼다. 서방님 정신이 드십니까? 홍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선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덕분에 살았다. 네가 나를 또 한 번 살렸구나.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다시 만난 부부의 연은 그 무엇보다 단단했다. 선우는 홍주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이제 다시는 너를 혼자 두지 않겠다. 가면도 쓰지 말거라. 내 눈에는 이 얼굴이 세상에서 가장 고우니. 홍주는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었다. 그동안의 서름과 고통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산을 내려왔다. 선우의 상처는 홍주의 지극정성으로 많이 아물어 있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방이 붙어 있는 것이 보였다. 좌의정의 영모죄가 밝혀져 처형되었고 가사는 몰수되었으며 그 일족은 노비로 전락했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이 사건을 고변한 공로로 선우에게는 큰 상과 함께 복직 명령이 내려졌다는 소식도 있었다. 그러나 선우는 그 방을 보고도 기뻐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결심한 바가 있었다. 선우는 홍주와 함께 고향 집으로 향했다. 부모님은 죽은 줄 알았던 며느리가 살아서 돌아오자 기절초풍을 했다. 홍주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선우가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자 집안은 눈물바다가 되었다. 특히 시어머니는 홍주의 흉터난 얼굴을 어루만지며 통곡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며느리를 죽음으로 내몰 뻔했던 과오를 뼈저리게 후회했다. 시아버지는 아들의 등을 두드리며 이제야말로 사람 구실을 하게 되었다고 칭찬했다. 선우는 왕에게 상소를 올렸다. 자신은 좌의정의 사위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으므로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여 평생을 속죄하며 살겠다는 내용이었다. 왕은 선우의 기계를 높이 사서 벼슬을 유지하라고 권했으나 선우의 뜻이 워낙 강경하여 결국 그의 뜻을 받아들였다. 대신 왕은 홍주에게 이녀인유로서의 자격을 내리고 그녀의 효행과 의술을 치하하는 정려문을 하사했다. 이것은 홍주가 겪은 고초에 대한 보상이자 그녀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최고의 선물이었다. 계절이 바뀌고 선운의 집 마당에는 매화꽃이 만발했다. 홍주는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았다. 동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녀의 흉터를 보고 수군거렸으나 그녀의 뛰어난 의술과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하여 점차 그녀를 존경하게 되었다. 선우는 낮에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밤에는 홍주와 함께 약초를 다듬었다. 권력의 정점에서 내려와 평범한 촌부가 되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편안한 미소가 감돌았다. 어느 날 밤, 홍주가 수줍은 표정으로 선우에게 말했다. 서방님, 제 몸에 새로운 생명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선우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홍주의 손을 잡았다. 10년 동안 그토록 기다렸으나 소식이 없던 아이가 죽음의 문턱을 넘고 나서야 찾아온 것이었다. 선우는 홍주를 와라 끌어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방 안가득 웃음소리가 넘쳐났다. 그것은 긴 겨울이 지나고 찾아온 진정한 봄이었다. 계절은 돌고 돌아 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선운의 집 처마 밑에는 고드름이 수정처럼 매달렸고 아궁이에서는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피어올랐다. 홍주의 배는 남산만하게 불러와 거동이 불편해졌으나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한 미소가 감돌았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발이 될 것을 자처했다. 과거 홍주에게 자결을 강요했던 그 손으로 이제는 며느리의 부은 다리를 주무르고 태어날 손주를 위해 베네처 고리를 짓고 있었다. 그것은 늙은 시어머니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의 방식이었다. 홍주는 그런 시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지난날의 아픔을 용서라는 이름으로 덮어두었다. 어느 날 장날 선우는 읍내에 나갔다가 관노비들이 이송되는 행렬과 마주쳤다. 포졸들의 호통 소리와 노비들의 신음소리가 뒤섞인 가운데 선우의 시선이 한 여인에게 머물렀다. 헝클어진 머리에 때가 꼬질꼬질한 무명옷을 입고 맨발로 눈길을 걷고 있는 여인. 한때 비단 옷을 입고 세상을 호령하던 좌혜정의 딸 혜진이었다. 그녀는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리고 있었다. 권력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그녀의 모습은 인생무상 그 자체였다. 선우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분노도 증오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가련함만이 가슴 한구석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때 혜진이 고개를 들어 선우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부끄러움과 회한이 교차하는 표정이었다. 혜진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행렬 속으로 숨어들었다. 선우는 그녀를 부르거나 아는 척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자비라고 생각했다. 그는 조용히 뒤돌아 집으로 향했다. 과거의 악연은 그렇게 눈길 위에 남겨진 발자국처럼 서서히 지워져 갔다. 집으로 돌아오니 홍주가 진통을 시작하고 있었다. 예정일보다 보름이나 빠른 산통이었다.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선우는 빗자루를 던져두고 의원을 부르러 뛰쳐나갔고 시어머니는 뜨거운 물을 준비하며 산파를 불렀다. 방 안에서 홍주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흘러나오자 선우는 마루를 서성이며 안절부절 못했다. 10년 만에 찾아온 귀한 생명이었지만 노산인데다가 홍주의 몸이 원체 허약해 난산이 예상되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홍주의 비명은 커져만 갔다. 산파가 고개를 저으며 난색을 표했다. 아이 머리가 보이는데 산모 기력이 너무 쇠하여 힘을 주지 못합니다. 이러다가는 둘 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고 선우는 방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방 안은 비릿한 피 냄새와 땀 냄새로 가득했다. 홍주는 식은땀으로 범벅이 된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녀의 의식은 가물가물해져 가고 있었다. 선우는 홍주의 젖은 손을 꽉 잡았다. 부인 정신 차리시오. 나를 두고 어디를 가려 하시오. 우리 아이 얼굴은 보고 가야 할 것 아니오. 선우의 절규에 홍주가 힘겹게 눈을 떴다. 그녀의 시선이 벽에 걸려있는 나무 가면을 향했다. 산속 암자에서 죽음의 공포를 견디게 해주었던, 그리고 남편을 구하기 위해 썼던 그 가면. 가면은 마치 그녀에게 포기하지 마라. 너는 살아남았다라고 말해주는 듯했다. 홍주는 있는 힘을 다해 선우의 손을 맞잡았다. 뼈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강한 악력이었다. 그녀는 아래 딥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마지막 힘을 쥐어짰다. 으아악 처절한 비명이 방안을 울렸다. 선우는 눈을 질끈 감고 함께 힘을 주었다. 마치 자신의 생명을 아내에게 불어넣기라도 하려는 듯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휘몰아치며 창호지 문을 거세게 흔들었다. 생과 사의 경계에서 치열한 사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응애응애 힘찬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 소리는 눈보라. 소리를 뚫고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승리의 함성이었다. 산파가 탯줄을 자르고 아이를 씻겨 포대기에 감쌌다. 고추 달린 산의 아이입니다. 아주 건강합니다. 산파의 목소리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만세를 불렀다. 선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홍주는 땀에 젖은 채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선우는 갓 태어난 핏덩이를 안아 홍주의 품에 안겨주었다. 아이는 쭈글쭈글하고 붉었지만 홍주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빛나는 보석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아이의 볼을 쓰다듬었다. 장하다. 내 아가. 10년의 기다림 숱한 고난과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얻은 결실이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그동안 부부가 흘렸던 피눈물을 씻어내고 가문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었다. 그날 밤 선우는 벽에 걸린 나무 가면을 내려 깨끗한 천으로 닦았다. 그리고 그것을 아이의 머리맡에 잠시 두었다. 아가, 이 가면을 기억하거라. 이것은 내 어미가 목숨 걸고 지켜낸 사랑의 증표이자 우리 가족을 살린 수호신이란다. 아이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 듯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선우는 창문을 열어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눈보라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밝은 달이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달빛이 방안을 비추자 홍주의 얼굴에 난 흉터마저 은은하게 빛이 났다. 다음 날 아침, 동네 사람들이 축하 인사를 하러 몰려왔다. 시어머니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떡과 술을 대접했다. 사람들은 선우와 홍주를 보며 입을 모아 칭찬했다. 하늘이 감동하여 복을 내리신 게지. 저리 마음씨 고운 부부에게 어찌 아이가 없겠는가. 홍주는 아이를 안고 마루에 앉아 쏟아지는 아침 햇살을 받았다. 그녀의 품 안에서 꼬물거리는 작은 생명은 그녀가 겪은 모든 고통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과거의 망령들은 사라지고 이제 그 자리에는 따뜻한 미래만이 남아 있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5번의 봄이 지나갔다. 선운의 집 마당에는 아이의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졌다. 하늘 천땅지 5살 백이 아들 인수는 아비를 닮아 총명하고 어미를 닮아 심성이 고운 아이로 자라났다. 선우는 사랑채에서 아이의 글 읽는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과거의 모진 풍파는 이제 주름살 속에 깊이 파묻혀 가끔 술잔을 기울일 때나 떠오르는 옛 이야기가 되었다. 어느 날 오후 인수가 밖에서 놀다 들어와 홍주의 치맛자락을 잡고 물었다. 어머니, 동네 아이들이 어머니 얼굴에 있는 자국이 무섭다고 해요. 왜 어머니 얼굴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홍주는 잠시 뜨개질하던 손을 멈추고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왼쪽 얼굴을 덮고 있는 붉은 화상 흉터는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선명했다. 홍주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다. 그때 선우가 다가와 아이를 무릎에 앉혔다. 인수야, 잘 듣거라. 내 어머니의 얼굴에 있는 저 흉터는 무서운 것이 아니다. 저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니라. 선우의 목소리는 진지하고 단호했다.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꽃이요, 저렇게 붉은데요. 선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그렇단다. 아버지가 큰 불 속에 갇혀 죽을 뻔했을 때 할머니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생긴 영광의 상처란다. 그러니 저것은 흉터가 아니라 가족을 지켜낸 사랑의 증표다. 세상 그 어떤 고운 얼굴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아이는 그제야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홍주에게 달려가 안겼다.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 얼굴은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아이의 작은 손이 홍주의 거친 뺨을 어루만졌다. 홍주는 아이를 꼭 끌어안고 참았던 눈물을 훔쳤다. 선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껍데기뿐인 아름다움에 현혹되어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했던 지난날의 자신과 세상 사람들을 향한 조용한 가르침이었다. 그날 밤 선우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오랫동안 꺼내지 않았던 물건 하나를 꺼냈다. 먼지 쌓인 나무 가면이었다. 투박하게 깎인 그 가면은 여전히 기묘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선우는 마른 수건으로 가면을 정성스레 닦았다. 이 가면은 한때 아내의 얼굴을 가리는 도구였고 신분을 속이는 거짓의 탈이었으나 이제는 그들의 생명을 이어준 수호신이자 역사의 증인으로 남았다. 홍주가 다가와 선우의 옆에 앉았다. 그 흉물스러운 것을 왜 다시 꺼내십니까? 그녀가 웃으며 물었다. 선우는 가면을 어루만지며 대답했다. 이것을 볼 때마다 기억하려 하오.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서로를 지켜냈는지, 그리고 권력과 탐욕이라는 진짜 가면을 쓴 자들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를.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에는 세월의 흔적인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맞잡은 온기만큼은 신혼 때보다 더욱 뜨거웠다. 시부모님은 손주의 재롱을 보며 천수를 누리다 평안히 눈을 감았다. 그들은 떠나는 순간까지 며느리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고 홍주는 그들의 손을 잡고 편안히 가시라고 위로했다. 집 뒤편 양지 바른 곳에 모신 부모님의 묘소에는 매년 봄이면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났다. 선우는 가끔 묘소 앞에 앉아 부모님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가문의 명예가 벼슬이나 재물이 아니라 가족 간의 신뢰와 사랑에 있었음을 되뇌곤 했다. 어느 맑은 봄날 선우와 홍주는 인수를 데리고 산책을 나섰다. 그들이 향한 곳은 과거 그들이 숨어 지냈던 산속 암자터였다. 암자는 이미 허물어져 잡초만 무성했지만 그들이 머물렀던 동굴과 옹달샘은 그대로였다. 선우는 아이에게 이곳이 바로 네가 생겨난 곳이며 우리 가족이 다시 태어난 곳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아이는 신기한 듯 동굴 안을 들여다보며 뛰어놀았다. 바람이 불자 근처에 있던 늙은 매화나무에서 꽃잎이 눈송이처럼 흩날렸다. 하얀 꽃잎 하나가 선우가 들고 온 나무 가면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다. 선우는 가면을 암자 터 한 구석 바위 위에 올려놓았다. 이제 이 가면은 이곳에 두고 가자꾸나. 더 이상 숨을 필요도 가릴 필요도 없으니 이곳에 산신령이 되어 우리 가족을 지켜주겠지. 홍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산을 내려오는 길, 석양이 두 사람의 등을 따뜻하게 비추었다.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다. 선우는 홍주의 손을 잡고 홍주는 아이의 손을 잡고 걸었다. 그들의 뒷모습은 세상 그 어떤 그림보다 평화로워 보였다. 권력의 소용돌이도 죽음의 위협도 이제는 모두 지나간 바람일 뿐이었다. 사람들은 가끔 그 산을 오르며 바위 위에 놓인 낡은 나무 가면을 보았다. 그리고 전설처럼 전해지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권력의 눈먼 세상에 맞서 아내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면서까지 지켜낸 한 남자의 지독한 사랑과 그 사랑을 믿고 기꺼이 그림자가 되었던 여인의 이야기를. 나무 가면은 비바람에 깎이고 낡아갔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썩지 않고 영원히 그 산을 지키고 있었다.